야 늦었대. 그럴 줄 알았어. 빵 꺼냈대. 걔 원래 그래. 그래서 말공장. 지각만은 내가 하지 않겠다. 네. 그럼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무치 뉴스는 정유혁 기자 준비했죠? 어떤 아이템입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두 가지 큰 집단 행동? 파업. 네. 집단 행동, 그렇죠. 이 굉장히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한 영역들이에요. 다 아실 텐데 장애인 단체, 정확하게는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에서 지하철 출근 시간에 이제 계속 시위를 하고 있어요. 작년 12월 6일부터 맞아요. 지금 52차례 정도 했대요. 그리고 이제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이 있죠. 그 두 가지의 큰 사회적 갈등이 지금 진행 중인데 대선과 좀 결부돼서 더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고 반면에 대선에 좀 묻혀 있기도 하고 요 얘기를 좀 우리 일상에서도 불편을 겪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너무 많죠,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해서 골랐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좀 뭐랄까 차분한 반응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옛날에는 장애인분들 시위 같은 거 하면은 되게 좀 손가락질하는 댓글이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차분하게 설명하는 댓글도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만 해도 제가 진짜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한번. 네. 출근길에? 이게 이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4호선이에요. 제가 4호선을 타고 맞아. 다니는데 4호선, 5호선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저희 부서에 내근을 하면 그 930 뉴스 아침 9시 30분에 하는 뉴스에 코로나 리포트는 안 하고 이제 보통 단신을 하는데 단신도 9시에는 가야 쓸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만약에 확진자가 급증을 하거나 하여튼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전화 연결을 해요. 그럼 9시에 가면 조금 빠듯하지.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9시 전에는 도착을 해야 돼. 만약에 그날 전화 연결할지 안 할지는 이제 내가 출근하면서 계속 체크를 해봐야 돼. 전화 연결하면은 이거는 늦으면 안 되는.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시간 맞춰 나왔는데 전철이 안 가는겨. 그 방송에서 지금 장애인 단체가 해화역에서 시위 중이라서 지금 밀려 있다고. 이거 얼마나 그 초조해요. 이거 방송 빵꾸나게 생겼는데 이거 나 같은 고참이 그 빵꾸 내면 얼마나 창피해. 소문나죠. 야 늦었대. 그럴 줄 알았어. 빵 꺼냈대. 걔 원래 그래. 그래서 말공장. 지각만은 내가 하지 않겠다. 네. 그래갖고 다행히 그날 이제 뭐 전화 연결은 없어서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이게 제가 그때 주변 사람들 저만 해도 막 진짜 막 엄청 격앙되더라고. 당장 그 순간에는. 그리고 이제 회사 와서 기사를 찾아봤더니 이제 나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출근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출근 시간은 저보다 더 초조한 분들도 계실 거고 굉장히 절박하게 지금 전철 타고 막 생활 전선 속으로 힘들게 들어가는 과정인데 너무 막 예민하더라고. 그 시간엔 그럴 수 있죠. 그때는 1, 2분이 너무 그래서 급하니까. 이게 과연 한편으로는 이런 집단 행동이 우리의 이런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면 전략적으로 대단히 좀 잘못됐다. 이게 너무 반감을 살 수밖에 없는 나같이 동의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조차도 그 순간에 이런 시하고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는 조금 판단 착오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오늘 요거 때문에 기사를 좀 찾아보면 장애인 또 단체 얘기도 공감이 돼요. 20년 동안 얘기했는데 아무도 맞아. 안 듣잖아요. 네. 이렇게라도 해야지 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죠. 어쨌든 기사가 계속 나니까. 그치. 제가 읽어볼게요. KBS 유튜브에 AYO님께서 출근할 때 하는 거 몇 번 이해하겠는데 거의 매주 구정 끝나자마자 또 시민의 출근길보다 차라리 국회 입구를 막아라. 국정의 시작을 막아라. 이 제일 많아요 이 댓글이. 왜 지하철에서 하냐. 그리고 TJ 킴님은 대체 저 사람들에게 어떤 관심을 보내줘야 됨? 국민들의 동조를 얻기를 원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우리를 이용해서 기레기들의 관심을 끌어서 기사 나오기 원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후자인 것 같은데 그러면 성공이고 전자면 실패다. 이건 확실해. 인터넷 그러니까 스윗한 착한 인터넷 착한 사람들이나 응원하고 격려하겠지만 직접 겪어보면 절대 그런 말 못할 거다. 그러니까 화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런 댓글들 봤어요. 많았어요. 네. 출근이니까. 근데 이분들한테 어쩜 그렇게 차갑게 얘기할 수 있나요? 라고 말을 하지도 못하겠어. 왜냐하면 그 본인들이 뭐 생업에서 손해 보신 게 있으니까.
반면에 또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KBS 유튜브 댓글 신재희 기자님. KBS 유튜브 댓글입니다. 프랜시스 킴님. 시위 초기 평화롭게 진행될 땐 누구 하나 들어주질 않다가 과격해진 지금에서야 욕하는 사람들, 공감하는 사람들, 어쨌든 귀 기울이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다. 나의 불편함에 가려진 저들의 절박함을 이해하기에 국가가 빠른 시정을 하길 바란다. 덕후 댓글도 있어요. 결국 착하고 얌전하고 시끄럽지 않고 내 기분 상하지 않게 시위하는 거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사람들의 의견은 보통 이렇게 반대로 갈린 것 같은데 사실 욕하는 분들도 자세히 앉혀놓고 얘기를 들어보면 뒤에 사람들 말에 공감을 할 거예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지금까지 네가 이거에 장애 이동권을 생각해 본 적이 지금이 사실 처음 아니냐. 그럼 이 사람들이 시위를 한 게 제대로 한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거를 누가 잘못이냐. 장애인들 잘못이냐? 그 시민단체 잘못이냐? 이거를 20년째 요구했는데 이거를 정당한 요구인데도 그러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온 국가와 정부와 뭐 정치인들 잘못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맞지 맞는데 라고 이제 하지만 너무 힘들어라고 하실 거고 후자인 분들도 실제 거기에 피해받은 사람들한테 네 피해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막 의견이 완전 다른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으니까 그냥 빨리 해결을 해주면 어떨까.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핵심은 저상버스랑 장애인 콜택시예요. 그러니까 저상버스 우리 타봤죠? 저상버스 제가 사건 팀에 있을 때도 그게 무슨 10년 전이야. 그때도 제가 그 여러분 인터뷰 많이 하시는 분 그쪽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시더라? 이렇게 수염캐 나 있고 머리 이렇게 하얀 박경섭 장차현 대표님. 박경섭 장차현 장애인 차별 그 최전 철폐연대. 피지연대. 그 거기 대표님 그때도 그분이 대표였고 그 전에도 그분이 대표였어요. 지금도 시위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분이 하고 계신데 그분이 그때 제가 취재 나갔던 현장은 뭐였냐면 설인가 추석에 시외버스 입구를 막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장애인들이 시외버스를 타고 싶은데 탈 수가 없다. 저상버스가 없으니까. 가지고 우리는 가고 싶은데도 못 간다. 장애 이동권 보장하라 그러면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그걸 막고 계셨거든. 근데 그때 이제 고향 가려는 귀성객들이 있는데 귀성객들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잖아. 내가 지금 부모님 때 가야 되는데 막으니까. 근데 그분이 거기서 막 그거 붙잡고 막 장애 이동권 보장하라고 외치는데 그때 오죽하면 저럴까라는 생각과 꼭 이런 방법밖에 없는가 이런 생각 그때도 했어요. 10년 전에도. 근데 지금도 그걸 외치고 있으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다 취재 한 번씩 했었죠. 저상버스는 이제 우리 시내버스 얘긴데 저상버스 비율이 서울은 비교적 높대요. 60% 가까이 되는데 이제 지방은 10%대 아직 머물러 있어서 저상버스가 아니면 아예 못 타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상버스를 이제 확대해라. 거고 장애인 콜택시는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이게 운영이 되니까 내가 여기서 일산을 가려 그러면 이제 한번 갈아타야 되는 거지. 내가 장애인 콜택시를 불러도 저는 경기도는 못 가요 이렇게 되는 거지. 자주 오지도 않고. 그래서 뭐 비장애인이 30분 만에 가는 거리를 장애인은 4시간 반을 걸려서 가야 된다 이런 취재도 했었고 여전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자체에서 이제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 국비를 하자는 거예요. 국비 비중을 좀 늘려달라는. 그래서 이분들은 대선 주자들이 그 약속을 선언을 해달라. 사실은 소박한 요구긴 해요. 그리고 신 기자 말대로 한번 본인이 휠체어를 탄다고 생각해보세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보면 정말 막막한 게 느껴지실 거예요. 체감이 될 거예요. 근데 선진국과 우리가 다른 게 약간 아직은 만약에 우리가 버스 탈 때 장애인이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버스를 타고 있을 때 당연하다는 듯이 기다려주는 문화는 아직 좀 물론 뭐 그런 분이 많이 계시지만 특히 이제 유럽 선진국에 비하면 그게 좀 많이 부족하죠. 내가 타는 입장에서 눈치가 더 보이고 뭔가 좀 불편할 수밖에 그런 시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심리적인 위축 플러스 이런 제도적인 미비 때문에 너무 이동이 힘든데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워낙 이 질타가 많아서 최근에는 이 장애인 그 단체 홈페이지가 서버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미운 해커가 뭐 그랬겠지. 출근 못한 누군가가 그랬겠지. 전문가가. 그리고 뭐 기사에 달리는 악플들이 뭐 그 단체를 향해서는 없겠어요. 본인들이 제일 잘 알겠죠. 근데 이제 그래도 이
약속을 받아내기 전까지 우리 계속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절박한 목소리인 건 맞죠. 국회가 빨리 움직여야겠네요. 움직이겠습니까? 해야지. 지금 대선인데. 아니 지금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임기가 국회의원들이 뭐 3년이나 남았으니까. 근데 계속 이제 이 투쟁을 계속 하신다는 거죠?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그 욕먹고 있는 것도 알고. 우리 회사 앞에 컨테이너 있잖아요. 그게 그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는 컨테이너인데 잘 모르고 지나다녔었거든요. 이룸센터 앞에 있는 거? 네. 근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써있어요. 그 철학자 고병건님의 에세이를 인용한 건데 세상에 목소리 없는 자란 없다. 다만 듣지 않는 자, 듣지 않으려는 자가 있을 뿐이다. 근데 저는 약간 국회가 듣지 않거나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사회가 어느 정도 책임져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장애인의 이동권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표가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기재부는 이제 이게 지금 국비를 투입하는 당사자인데 이제 콜택시는 특히 이제 지자체 예산으로 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입장 변화가 없는 거죠. 그렇구나. 고수하고 있는 거고. 국간직위 입장에서 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또 출근하는 사람들이 지하철 지연 안 되도록 또 그분들이 굳이 지하철 안 내려오도록 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빨리 해결하는 거다 이 문제를. 이런 결론. 또 다른 피해자는 서울교통공사예요. 지하철 왜냐하면 이제 환불 요청이 워낙 많고. 지하철 환불 요청? 왜냐면 내가 이거를 타고서 1시간 30분이면 갈 거리를 1시간 걸렸으니까 환불 요청이 급증했고 또 이용객도 확 줄었어. 나만 해도 이제 그날 이후로 전철을 안 타게 되더라고. 그런 상황에서 또 계속 그 시위를 막아야 되잖아. 이게 이제 승하차 시위거든요. 전철에 오면은 이게 사람이 타고 내릴 때는 문을 못 닫잖아요. 계속 타고 내렸다 이렇게 이거예요. 그걸 이제 그 해화역에서 주로 많이 하시는데 거기 뭐 영무원이 몇 명이나 되겠어. 그 단체에서 와갖고 하는 거를 물리적으로 어떻게 막아? 그러니까 그분들도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거 하시는 분들도 사실 뭐 누구 괴롭히고 싶어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장애인분들도 얼마나 큰 결의를 가지고 큰 용기를 가지고 하시는 건데 물론 그 앞에서 내가 회사 가야 되는데 그 꼴을 앞에서 보고 있으면은 속 터지겠죠. 당연히 나 지금 가야 되는데 또 회사 출근이면 뭐 허락이라도 뭐 저 지금 뭐 시위 때문에 됐으면 그럼 알았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착한 상사면 내가 지금 진짜 가서 무슨 면접 시험 면접을 봐야 되거나 내 시험 봐야 되거나 이러면 뭐 머리 하얘지고 막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그때는 너무 밉지.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좀 이거는 사실 저도 이걸 보면서 내가 이걸 스탠스를 어떻게 취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잖아.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참 양쪽 모두 다 불행한 그런. 그리고 전 이제 이분들 시위한 거 예전에 많이 봤으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빨리 해결되기를 그냥 기원할 수밖에 없고 빨리 국회의원들이 대선도 좋지만 이게 사실 이게 정말 너무 오랫동안 얘기해왔던 건데 네, 이게 사회와 국가가 방치한 업무 때문에 맞아요. 일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도 화나 봤으니까 막 이렇게 화가 나 있는 댓글들은 이해는 하는데 이제 우리가 늘 댓글에 어떤 선을 넘는 표현들 많이 보잖아요. 이건 좀 아주 그런 위험한 사안이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장애가 뭐 벼슬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선까지는 좀 안 갔습니다. 그런 분들은 많아요. 그런 분들 많이 있죠. 뭐 집에나 이 집에 나와서 뭐 그런 댓글도 있어요. 그거는 그 댓글을 본인이 소리내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자, 그런데 이뿐이 아닙니다. 택배 파업! 택배 파업도 이슈가 커요. 자, 파리쿡 댓글 여기 신재 기자가 좀 보십시오. 네, 파리쿡 댓글입니다. 택배 파업 방법 좀 바꾸면 안 되나요? 배송료 인상 찬성했고 일부는 실제로 오르기도 했고요. 기사님들 힘드신 거 이해하면서 파업도 찬성하긴 했는데 너무 잦아요. 너무 잦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소비자 입장에서 인질로 잡힌 느낌이네요. 네, FM 코리아 댓글입니다. 숄더프레스님, 파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님. 파업 방식이 저번 파업 때부터 고객 택배 접수받은 것들을 인질로 잡는 게 변함없어서 같다는 거임. 거기 잡혀서 상품성 훼손된 것들은 택배사에서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영업자들 그대로 로스나는 거임. 심지어 배송비까지 내라니까 열받아서 글을 써봄. 택배 노조는 요구한 바가 뭡니까?
이거는 이제 장애인 단체 요구보다 좀 복잡해요. 이게 이제 이것도 오래됐어요. 57일째 오늘 녹화 기준으로 57일째고 어제 그러니까 월요일에 21일에 4개 택배사 그러니까 CJ 지금 대한통운을 향해서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가 하고 있는데 CJ뿐이 아니고 로젠, 롯데, 한진 이렇게 이제 4개사가 같이 모여서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이제 합동 집회를 했는데 이게 이제 방역 수칙을 피하려고 대선 후보 유세 일정으로 신고를 해서 했어요. 그 김재현 후보. 약간 이제 꼼수 논란도 있었고 보도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일단 요구사항은 이게 2020년부터 21년까지 맥락이 22명의 택배기사가 과로로 돌아가셨고 우리도 저희도 방송에서 다뤘었죠. 주 6일 근무에 뭐 주 70에서 80시간까지 과로를 해서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어서 2021년 작년 6월에 사회적 대타협이 이제 성사가 돼요. 그때 한참 택배가 이슈였잖아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돈을 좀 올려서 분류 작업 같은 거를 안 하게 하고 택배 단가를 올리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2,500원 정도 내면은 택배기사 가져가는 게 300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건 또 너무하다. 그 단가도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과로의 주범이 분류 작업이었잖아. 네. 내가 출근해서 실제 택배를 시작하는 건 대낮에 그러니까 아침부터는 계속 분류 작업하다가 택배는 한참 뒤에 시작하는 뭐 그런 과정들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작년 6월이니까 1년이 안 됐는데 이제 CJ 대한통운이 이제 제일 크잖아요. 거기서 이제 노동자들 주장은 그래서 이제 택배비를 인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인상액에 대한 주장도 좀 달라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227원 인상했다. 227원 인상했는데 정작 뭐 우리의 처우를 위해 개선 올라간 거는 뭐 58원 분류 비용, 그다음에 18원 사회보험 해서 76원 정도밖에 안 올랐다. 나머지는 다 영업이익으로 회사가 가져갔다. 라고 주장을 하고 CJ 쪽에서는 140원 올렸다. 근데 이거 분류 비용으로 절반 이상 썼고 그다음에 사회적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실사를 하는데 양호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실제로 정부가 와서 봤더니 CJ가 열심히 지금 이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 인정한다 그랬어요. 이거 봐라.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액수가 일단 좀 차이가 나. 이게 액수도 좀 문제인 게 이게 노조가 주장하는 액수의 근거는 택배 ASP라고 그러니까 평균 판매 단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체 매출을 상자 수로 나눈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사실 그 보수 언론이나 아니면 이제 CJ 쪽에서 제일 비웃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매출이라는 게 배송비만 있는 게 아니고 뭐 포장 같은 임가공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그냥 뭐 창고 임대 또 상자 판매 이런 다양한 그렇겠죠. 뭐 물류센터 운영비 등등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무슨 배송비라고 딱 해서 나눠버리면 이게 계산이 어떻게 그렇게 되냐. 니네가 주장한 227원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런 주장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처우 개선이 사회적 합의대로 안 됐다. 그리고 택배비 올려서 CJ가 다 챙겨갔다. 그거예요 주장은. CJ는 그렇지 않다는 거고 거기서 지금 서로 한 발짝도 안 나가요. 어떤 주장이 맞는 건지 전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조합에서는 이거를 그러면 이 매출을 니네가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노사 그리고 제3의 회계사들이 참여해서 검증을 하자. 회사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말이 맞는데. 그리고 기본적인 태도는 택배기사들의 상대는 대리점이지 본사가 아니다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있지.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타협이 쉽지 않아서 어제부터 그 우리 택배노조 위원장이 이제 아사 단식이라고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물하고 소금도 안 먹는 거. 그거를 어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점거 농성을 하다가 이제 풀었는데 이게 어제 뭐 대규모 집회하고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상황이 여기까지 왔고 조금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장애인 단체 아까 시위는 뭐 우리가 뭐 찬반 논란 정도 사실 뭐 반대도 장애인 단체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뭐 공감하지 않는 분들은 없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예를 들면 조선일보가 되게 일관되게 좀 여기에 대해서 집요하게 기사를 쓰는 게 여기 이제 뭐가 노노 갈등 문제가 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비노조 택배 연합이라는 단체가 또 있거든요. 그분 인터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김슬기 씨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택배 노조가 우리가 이제 파업에 항상 나오는 이슈인데 조합원이 아닌 기사들한테 이제 굉장히 갑질을 하고 갑질을 넘어서는 물리적인 폭행, 또 왕따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런 쟁의 행위 자체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택배 기사에 대한 인식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 전체의 밥그릇을 니네가 지금 뺏어가고 있다 라면서 본사를 점거할 때 이분들도 CJ 대한통운 본사에 가서 파업 중단 촉구 집회를 했어요. 네, 그분이 인터뷰한 거 YTN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지금, 네. 그건 그거고, 이게 이제 사안이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택배 노동자들의 주장도 상당히 일리가 있지만, 이제 조선일보에서 굉장히 이거를 아주 강한 톤으로 여러 꼭지를 보도해요. 한 꼭지, 그러니까 한 방향은 이 택배 노동자들의 집회 어떤 그 집회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탈들, 이를테면 방역 수칙 안 지키거나, 뭐 술 먹거나, 물리적 충돌이 그다음에 있거나, 이제 뭐 이렇게 대한통운 본사 점거했는데 막 술 이렇게 밧줄로 이렇게 끌어와갖고 막 안에서 술 마신다, 이런 도덕적 해이들. 실제로 어제 그 청계광장에서 집회하는 거 제가 가서 봤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게 있으면 이거 벗고 담배 피고 뭐 술 이렇게 구석에서 이렇게 편의점 근처 많으니까 막 가서 이렇게 맥주 마시고 있고,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죠.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굉장히 조합원이 아닌 택배 기사들에 대한 차별 행위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아주 그 극단적인 투쟁들. 오늘은 그 곤지암 무슨 센터를 또 점거했대요. 거기가 그 택배 물류의 허브인가 봐요. 수도권 택배 다 거기에 네. 거쳐서 오니까. 곤지암 뭐 메가 허브인가? 맞아. 그런 어떤 소비자들의 완전히 그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극단적인 쟁의 행위다. 세 가지 정도의 그 방향성을 갖고 기사를 집요하게 굉장히 그 적대감을 갖고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사람들 생각이 이제 더 많이 갈리겠죠. 지금 파업 참여하는 노동자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10% 전체 정도? 계산을 해보면 뭐 8%라고 하는데 8%? 이게 이제 사실 예를 들면 네. 우리가 이제 3년 전에 파업했을 때도 이게 뭐 파업에 하는 조합원이 전체 직원을 보면은 뭐 반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파업을 공격할 때 흔히 나오는 수법들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참여하는 조합원이 적다고 해서 그들의 주장이 정당성이 없다라는 거는 전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씀하신 직원 간의 그런 충돌 같은 것들이 더 부각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저도 사실 왜 이렇게 택배 기사들이 파업을 자주 해야 되는지를 좀 더 알고 싶은데, 그것보다는 그냥 그 충돌 자체만 보이니까 잘못 보면은 뭐야, 강성 노조가 저렇게 배가 불러가지고 막 이런 댓글들이 달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쟁점인지, 그리고 어떤 주장이 실제로 사실에 가까운지를 좀 더 이렇게 알릴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아까 정육 씨가 설명한 것대로 이제 CJ에서 이제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협조 안 하는 게 더 나은 상황이기도 하고, 회사의 그런 회계나 그런 거를 당연히 공개 안 하는 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럴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걸 좀 이용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왜냐면 시간 길게 가져가면은 노동자들이 훨씬 더 불리하잖아요, 사실은. 그쵸.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그 실제로 택배도 내 거 못 받으면 화나고, 물론 우리는 일반 소비자니까 좀 뭐 1, 2주 늦게 받는다 해도 아까 자영업자분들 발송했는데 손님이 못 받으면 내가 그 손해 보전하고 환불해줘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여론이 안 좋아질 수 있겠죠. 우리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황을 딱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는 그냥 자영업자분들이 아예 다르니까. 그럼. 일 때문에 그런 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클리앙의 달려용님이 파업이란 것 자체가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자기 일 다 하면 파업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런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은 뭐 파업 안 해도 자기 목소리를 낼 이제 통로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 아무튼 그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신다니까? 이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로서는 평행선이고, 참 어떡하냐. 그 쟁의의 파업의 강도도 오히려 더 거칠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오늘이었거든요. 그 곤지암 허브를 막은 게. 네. 그리고 아사단식 그거 어떻게 어제 시작했으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이거는 있고. 상당히 좀 극단적인 이제 방법을, 그러니까 출구 전략이 사실 좀 없어요.
노조 입장에서. 우리가 파업을 몇 번 해봤지만 파업을 끝내는 게 더 어렵잖아. 그리고 CJ가 오히려 더 좀 여유가 있죠. 여기는 굉장히 그냥 꿈쩍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갈 것 같아요. 좀 비관적이지만. 그럼 노동자들이 원하는 거는 특정 수준까지 택배비를 올리거나 혹은 노동자에게 돌아오는 몫이 더 어느 정도 비율로 늘어나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거기에 쓰라는 거죠. 그 분류 비용과 그다음에 이제 사회보험이나 그 택배 배송비 자체 인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CJ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제 분류 작업은 상당 부분 많이 이제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거나 아니면 택배 기사가 하더라도 다 그거를 급여를 주고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실 대리점별로 달라요. 아, 그게 또 되게 복잡한 네. 부분이네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이제 문제에 가장 그냥 맨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은 핵심은 이제 배송비가 너무 턱없이 적다는 거예요. CJ의 영업이익은 뭐 계속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런 사회적 합의가 있을 만큼 이제 과로사로 막 죽어 나가는 와중에도 그건 엄연한 현실이에요. 우리 얼마나 요즘 배송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택배가 굉장히 우리가 이제 일상의 필수적인 그게 됐죠. 그리고 우리는 또 굉장히 그 배송의 속도를 따지는 풍토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하나 배송하는데 몇백 원 수준의 돈을 받는다고 다들 생각을 해보면 저 굉장히 그 좀 여러 목소리들이 거친 그 투쟁의 이면의 그 심리나 욕구가 이해가 되죠. 몇백 원 정도의 그 비정상적인 좀 낮은 그것 때문에 이제 실제로 과로사도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어쨌든 택배 기사들이 생계가 걸린 아주 절박한 투쟁이다 보니 거칠어질 수밖에 없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하다 보니 이게 사회적으로서 선을 넘는 결과들도 나오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이해 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 제3자에서 보기에는 또 뭔가 불순하게 보일 수도 있고 언론이 또 그거를 굉장히 또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참 장애인 아까 단체 시위보다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 훨씬 더 다양한 면들이 기저에 깔려 있어서 근데 적어도 이런 팩트들은 흐르고 있는 그 갈등 사이에 라는 거를 알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선 후보들이 관련 정책을 좀 내놨죠. 요거는 관련 정책이 또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 직접적인 대선 주자들이 뭐 택배 파업에 대해서 언급한 건 잘 못 봤고 장애인 이동권이랑 장애인 이동권 문제. 장애인 이동권은 뭐 사실 어느 후보가 돼도 해결되겠구나 할 만큼 대다수가 다 냈더라고요. 뭐 이재명 후보는 뭐 그러니까 다들 원론적인 얘기인데 이제 국비 예산 수반되는 게 당연하다. 윤석열 후보는 이제 특히 저상버스 콜택시 확충하겠다 그랬고 심상정 후보가 제일 이제 적극적으로 20조 원 규모를 투입하겠다 국비로 했고 뭐 안철수 후보는 이제 바우처 뭐 얘기했고 다들 뭐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누가 있어요. 이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냐 문제지. 그리고 이제 그 택배 관련해서는 제가 본 기사는 이제 국민의힘의 윤희숙 전 의원이 뭐 민주노총에 굉장히 그 폭력 사태 같은 뭐 표현을 썼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신문은 거의 한 방향이에요 논조가 일단. 이거는 굉장히 거대 노조의 횡포로 몰아가고 있어. 그리고 실제로 그 CJ 본사를 점거하는 과정에서의 좀 물리적인 폭력도 있었나 봐요. 여러 기사를 보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 일반 직원들 폭행도 좀 있었고 물리적인 충돌 과정에서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래저래 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이슈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장애인 시위, 택배 파업 다 우리랑 일상이랑 연관돼 있어서 너무 직결돼 있는 문제라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일견 짜증 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뭐랄까 선진국의 시민, OECD 국가 뭔가 우리 시민들도 뭔가 생각할 때 한 번 정도는 좀 배려하고 다른 사람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이런 일을 계기로 한번 돌아보고 한번 지켜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짜증 날 수 있죠. 욕 나올 수 있는데 한 번 참는 거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욕은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택배 과로사 기사 보고 아 저분들이 너무 안 뗐다 하면서 막 택배 기사 문자 오면은 막 수고하세요 문자 보내고 이랬는데 내 택배 안 온다고 아니면 막 기사 이런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더라도 비판 저도 일부 그런 시선에 동의하지만 그렇다 해도 이 쟁점이 무엇이고 여기서 이렇게 요구했는데 이게 부딪혀 이거 알고 이렇게 하는 거랑 굉장히 그 자가당착에 빠지면 안 되죠 민주시민이라면 그러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굴러가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로고 듣고 2부 이번 대선 투표 개표가 다 무산되고 어머 빡킹될 수도 있다. 진짜요? 실화입니까?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실화입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긴급한 대형 소식 전해드리는 김준범 기자. 대충격. 충격 단독.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로고 주세요.